네, 안녕하세요. 이제 8번째 클립을 어, 올리, 올리고자 합니다. 8번째 클립은 가족, 경찰, 법원의 2차 가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하고 그 신고 이후에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경찰 수사의 부당한 면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2차 가해라는 것을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런 2차 가해와 2차 피해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앞에서 폭력을 목격시켰다는 점에서 부부 모두를 쌍방 가해로 해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부부 간 대등한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여성이 처해진 불평등한 젠더 폭력의 기반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폭력을 같은 성격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남성 중심적 폭력 개념이다. 남편과 경찰에 공조된 가부장의 폭력은 피해 여성에게 가출과 정신 이상자, 아동학대자와 같은 2차 가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2018년도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 상담소 579건의 초기 상담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30.6%, 197건이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55.3%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인으로부터 나타났고, 경찰과 법원으로부터 겪은 피해도 23.8%로 적지 않았다. 경찰은 18.8%로 나타났으나 피해 집계에 나타나지 않은 2차 피해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지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가족폭력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신고가 쌍방가해자로 처리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똑같이 쌍방가해, 그래서 그 피의자의 신분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가해를 한 남편들이 이런 민사 이혼 소송 과정과 형사 범죄 안에서 또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 맞대응하는 아내를 아이가 보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이를 해쳤다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똑같이 이제 오히려 상대가 먼저 폭력이라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가해와 피해 사실을 바꿔버리는 그런 2차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스란히 받아들여지고, 또 경찰은 그렇게 조금 그 성차별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범죄가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수사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대등한 갈등으로 보는 시각, 이제 우리가 맞대응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힘이 정말 균등하고 그렇게 그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가능해서가 아니라 신고 이후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정당방위로서 우리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준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제 상대가 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라고 하는 그 2차 가해를 고스란히
피해 아내들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폭력을 같은 성격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남성 중심적인 폭력 개념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피해자의 방어가 그것이 폭력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살고자 하는 온전한 어떠한 방어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텐데, 똑같이 싸웠다, 뭐 대등하게 싸웠다, 뭐 이런 시각으로 힘의 균형을 그렇게 같은 차원으로 본다는 거는, 저는 그 폭력과 폭력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이러한 2차 가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작년에 제정을 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은 1차 가해에도 제대로 인정을 못하죠. 인정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2차 가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그런 사례나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나 경찰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차 가해, 특히나 지금 제가 글을 쓰다가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썼어야 했는데, 법원 같은 경우는 또 이 사건 자체를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가정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 법의 목적 조항 그대로 폭력이라고 하는 실체를 올바르게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그냥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서, 또 법원에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에 포커스를 또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고 있고, 심각하게는 가정법원에서조차도 어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그런 피해 자체를 법원의 판결로 가져가지 않고 부부 협상, 그런 협의 이혼을 대개는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성이 가정 내에서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해 규명을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정당한 권리들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피해 사례가 너무나 적지 않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서 협의 이혼으로 막 무마하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이제 황당하지만 그 조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어떤 조정관으로 들어왔었던 분이 계시는데, 본인은 이제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저한테 그 협의를 이끌어내냐면, 그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당시에 조정 과정에서 이제 상대편 남편 배우자가 그 조정 시간에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조정관이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젊고 그래도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가 있고 하니까 좀 새 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무런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하면 본인들이 이제 그 협의 이혼을 성사시키겠다라는 그런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 조정과 협의의 내용이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황당해서, 그 조정실 안에서 당시에 이제 저희 변호사도 있었었는데, 변호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거의 죽은 시체처럼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었다, 나 없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저는 저의 주장이나 저의 의견들을 강력하게 그 가정법원에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런 거를 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정 시간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다. 어, 정당하게 내가 받은 폭력의 피해들을 규명해주고 그것에 맞게 내 권리를 찾아달라라고 이제 그 판사와 변호사와 그 조정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또 높이니까 이 여자 봐봐라,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 가해자 남편이 봐봐라, 얘가 이렇게 성격이, 이 여자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안 좋고 이렇다, 이러니까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여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 조정실이 이제 조금 어수선해졌어요. 그래서 잠시 휴정을 하고 전 저대로 막 흥분이 돼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변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제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협의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면 이 협의를 다 인정하겠냐고. 그래서 정말 제가 고용한 제 변호사인지 아니면 상대편 변호사인지 알 수도 없는, 아니면 이중적인 돈을 받고 있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변호사를 제가 만나서 참 그 이혼 조정 과정이 너무나 어이없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실체구나, 이것이 수준이구나, 현재 법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권리를 다 말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여성들이 그냥 오히려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또 아이 양육권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있구나라고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2차 가해, 2차 피해로 인식하게 되기까지 저도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피해를 신고하고 신고 이후에 잘못된 수사 과정이라던가 법원의 행태들에 관해서 또 2차 가해나 2차 피해를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이제 이 문제를 다 인식하고 나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운동가가 되거나 활동가가 되거나 그렇게 변모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을 하나의 온전한 권리 주체로 인정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 여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운동적인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렇게 부정의한 것인지, 아마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고를 했었을 때 아주 중대한 사건 하나는 침대 밑에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막 목이 졸리면서 정말 막 너 같은 년은 막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 목을 이렇게 조를 때 이제 제가 살려고 나가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12 신고가 쌍방 가해자로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부정의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재판이 8월 2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게 되는데요. 너무나 우스꽝스럽지만 정말 너무나 모순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가해자 남편과 제가 이제 다시 법정에도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제가 그 상대를 두고 이제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그런 당사자 변론의 위치에 서게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보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를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했지만 제대로 이 사건의 정당방위를 변론해줄 그런 국선 변호인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당사자 변론을 하게 됐고, 또 검사 쪽에서 제출한 그런 어떤 증거 목록 중에 이제 그 상대가 낸 고소장을 저희가 증거로서 채택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이렇게 대면 신문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 좀 이제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8월 20일 때는 지금 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록을 넘겨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지금 재판을 연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상태로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증거가 인멸된 것이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법원을 설득해야 되나 이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과 법원 아니면 또 주변 지인들에게서 오는 2차 가해 말들과 2차 피해를 이번 클립 영상에서 조금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